자, 그러면 이제 그 토지제도와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몇 페이지 PC하면요. 22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이게 몇 번이냐? 25페이지. 25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이게. 자, 다음 정책이 실시한 무렵에 전시가 체제 정비 내용을 두 가지 써보고 그 다음에 그 밑줄친 토지 지급 대상을 두 가지 견해를 써보시오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양반 공업정시법이죠. 양반 공업정시법은 언제 정비됐냐면 문종 때 정비했어요. 문종 때. 그 전에도 이제 전시법이 양반 공신전이 있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좀 정비된 것이 문종 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단서가 되는 것이 그 내용 보면 향례 9단계 승진 규정 관련된 내용 있죠. 이것도 문종 때 정리했어요. 문종 때. 문종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쓰는데 문종 때 무슨 전시가가 있었죠? 경정전시가가 있었죠. 그래서 경정전시가 정비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여러 가지 뭐 전반적으로 지급이 감소됐고, 그다음 물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개선됐고, 한 외가가 소멸되고, 무상가전시, 별사가전시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지급됐다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토지, 이거는 이제 공훈정시가죠. 그 공훈정시법에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 당시 5품 이상의 수요를 했다. 이게 이제 기족재산의 돈이고 1품에서 5품의 간품이 아니라 공훈의 등급이다. 그래서 간품에 상관없이 모든 관리에 지급했다. 관료제설이죠. 이 두 가지 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냐면 28페이지. 29페이지네요. 29페이지. 자, 29페이지 15번 문제 볼게요. 15문제. 자, 25페이지 이제 15번 문제 보면 다음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기획에 제정할 시기에 정책 사항을 서술해보고 니은의 토지제도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 기수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문종 때 이제 그 경정정시가 관련된 내용은 앞에 언급했고요. 기획에 그 뭐냐면 경종 때 했던 시정정시가죠. 자, 시정정시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세력 사항이 어때요? 호족과 신진세력들이 대립 및 균형을 이뤘던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8페이지. 자, 38페이지는 요거는 이거 아니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풀어볼게요. 이거는 다른 거고 41페이지인가? 41페이지 42번 문제 볼게요. 자, 42번 보면 다음 토지제도 명칭을 쓰고 이 토지대의 한계를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뭐 단삼, 비삼, 뭐 이능, 녹삼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강종 때 사색 공국제를 바탕으로 했던 거고, 자, 이거는 무슨 전시가요? 시정정시가. 자, 토지제도의 한계는 간품의 고하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무슨 것이 들어가 있다? 인품이 번영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정정시가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내용에 이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거 어디야? 137페이지. 고려시대 상업과 농업을 볼게요. 여기에서 좀 생략된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그 고려시대 조세제도와 관련된, 수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뺐어요, 제가. 왜냐면, 조선시대 그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뺐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조용조 체제고, 고려시대도.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전 시간에 판사하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강의 내용을 좀 참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금융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금융은 이제 보면, 그 고리대업이 이제 귀족과 사원들에 의해서 성행됐고 농민세력이 공부했고 특히 보가 발달됐는데 보는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이쪽에 펀드죠. 지금 말하는 거는 기금을 만들고 그 원금을 사용되지 않고 그 이자도 어떤 특정한 목적의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다.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이제 실시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2보도 있고 경보도 있고 학보도 있고 팔관보도 있죠. 예. 그래서 뭐 제2보 같은 경우는 빈민이나 행여자 구호나 뭐 경보는 불교 행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보는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팔관보는 팔관에를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래 목적과 달리 일종의 고리대로 변질되는 거야. 그리고 이자를 이용해서 또 이자 먹고 이런 식으로 늘리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고리대업을 이제 뭐라고 하는 장생고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고리대업이 제도화 됐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왕실과 정부의 간접에 참여했고 법정이자가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데 한 33%? 또 어떤 책에는 법정이자가 이제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고 100% 초과 밑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해. 근데 뭐 법정이자가 몇 %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예. 하여튼 고려시대는 고리대가 상당히 많았다 정도만 알고 그걸 자주 이용하는 부분이 보호를 통해서 했다.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과 화폐를 볼게요. 자, 고려시대는 보통 조선시대와 똑같이 그 농업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농정책을 했죠. 이건 조선하고 고려가 똑같아요. 근데 조선하고 고려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조선은 성리학적 가치에 따라서 중농 억상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고려는 유교적인 어떤 내용을 이제 정치 이념에 반영해도 억상은 안 했어. 오히려 상업을 부흥시키려는 정책을 냈어요. 그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 왕건이 원래는 어떤 출신이죠? 해상세력이고 이 집안 자체가 이제 예전 할아버지 작제공부터 모였던 집안이에요.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야. 상인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을 중흥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억상보다는 상업을 이제 중시 여기는 정책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처럼 시장 경제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간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직접 간섭을 해서 이제 뭐냐면 간설 상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화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정부의 이익을 깨하는 그런 정책들 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이득을 챙기는 이런 정책들을 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보다는 중국식으로 하면 법가적인 어떤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업과 화폐에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많이 나와요. 토지제도보다 오히려 이제 상업, 화폐, 수공업, 경제 부분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국가 경제를 구성한 중요한 요소를 인식했고, 이건 조선과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요소를 이제 했지만, 결국은 고려 사회가 무슨 사회예요? 농업 중심이었죠? 부흥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자, 부진할 경우에 국가가 이제 보호하고 진흥시켜야 되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와 이제 대비되는 정책이고, 중농 억상 정책은 펴지 않았다는 거죠. 억상 정책은. 그리고 고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전을 만들어서 개경해. 보통 이제 그 신라나 통일신라나 그 다음에 그 조선이나 그 다음에 개경이나 아니 고조나 자기 수도에 경주 개경 그 다음에 한양에 뭘 만들어? 시전을 만들었어. 시전. 왜 이런 시전을 만들었냐면 이런 그 대도시들은 그 당시 대도시들은 생산도시가 아니에요. 무슨 도시예요? 소비도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관료들이나 거기 사는 거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뭐냐면 식료품이라든지 물자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필요했어. 그래서 정부가 간설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상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전 상인들을 입주시키면 이 시전 상인들이 정부에 이제 행당세를 내고 거기에 장사를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시전 사업을 했고 그래서 간접 수용품이나 왕실과 귀족의 생활용품들을 공급을 했다. 개경이에요. 그 다음에 경시서를 설치했죠. 경시서는 상해 감독과 물가 조절을 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물가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조선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종류 통제하고, 간청에서 허가된 상품은 자유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조선시대 때도 이 경시서가 있었죠? 경시서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기능을 해요. 물가 조절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했고, 나중에 평시서도 이름 바뀌죠.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장시가 이제 발달됐는데, 요때 장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조선시대 장시하고 좀 달라요. 요거는 간설시장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임의대로 지방의 요충지에 간설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설 시장이었고 행정도시 군원시에 그 국가가 임의대로 만든 그 장시들이 발달됐고, 그리고 장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행상이 활동이 됐다. 그러면 장시가 뭐냐면 등장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때 장시는 간설 시장이 아니라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물자로 구하는 자연 발생적인 장시가 형성된 건 언제 때냐면 15세기 말 때 등장한 거죠. 이거는 조선시대 말. 그때 이제 생산력이 올라가고 잉여 생산력이 많아지면서 장시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연 발생적인 장시들이.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조선왕조 실록에 좀 나와 있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장시 규제에 관련된 내용을 해야 되니 많이 하면서 논쟁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학작품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추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가 직접적으로 뭐죠? 간설 상정까지도 만든다고 했죠. 거기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 뭐 서경이라든지 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요 도시들의 소금전이나 서적전이나 복두전이나 다전 같은 걸 줬다. 복두전은 모자를 만드는 거고 모자를 파는 데고요. 다전은 뭐 하겠어요? 다전은 차를 마시는 곳이죠. 예. 오늘날 다방, 커피숍. 그러니까 국가가 커피숍까지도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나름대로 산업진흥 정책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좀 발달하지 못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고조사회는 어떤 사회다?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98페이지 펴보세요. 98페이지. 자, 98페이지 보면, 고조시대 때의 그 상업이 뭐예요? 상업.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상업 보면 이제 태조 2년에 개경에 시전을 설치하고, 시전 이외에 주전, 다점, 식당 등 간형상점이 존재했었다. 태조 2년이면 이제 이거는 왕건 때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한양에 천도하자마자 만든 게 뭐예요? 시전이에요, 시전. 이것도 이성계가 만들었어. 그거 예전에 나왔던 거죠. 기출의 문제. 자, 경시선은 시전을 파악하고 관리했으며 동양형을 감독했다. 왜냐면 동양형은 이제 그 무게를 재고 치수를 이제 재고 그런 것들인데 요때 이제 뭐냐면 이걸 하면서 조작한 예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걸 감독했고 물가를 조절하고 불법 상해인을 단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을 보면 그 왕실과 간인층들이 지배층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고요. 간층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잉여벌 처분한 기능도 담당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시전이 그런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장작감이라는 나오는데 장작감은 간층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상이었다. 뭐 요거까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거까지 이제 일단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9년시 장시인데 여기는 이제 그 행정도시 읍사 소재지에 주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설 시장이었고 요 도시와 그러니까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행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국의 상업 발달 보면 고려국의 상업이 되게 많이 발달됐는데 일단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단일 상품을 파는 업종별 시전이 등장했고요. 민간 상설이 정포가 등장했고 수도 인구의 증가로 상품 수요가 증가되고 간인의 물품 구입량이 증가됐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간청 수공업이나 소수공업을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특히 대납이 많아져. 대납은 그 역이 있죠. 이거. 그래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원래 뭐냐면 여기가 아니라 공무지죠. 공무를 누가 담당했다고 했어요? 소에서 담당했다고 했죠. 근데 고려국에 들어가면 소에서 담당했던 공무들을 이제 뭐냐면 일반 군용에 부담을 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박람업자들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박람업자들이 이제 뭐냐면 공무를 수취하고 갖다 팔며 사들이는 과정에서 뭐가 발달한 거야? 상업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박람업자들이 부정적 역할이 되게 많아. 그렇지만 상업 발달에 상당히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견해가 뿌셈에 있어요. 뿌셈에. 자, 그 다음 원가 교육이 활발해졌다는 거. 그 다음 지방에서는 행상과 이제 있는데 행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거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예요. 선상이 있고 육상이 있어요. 선상은 좋은 놀 이용해갖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조선시대 무슨 상이 집단하고 연결되죠? 경강상이 집단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 육상은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여행객 편의를 위한 원이 발달했는데 이 원은 상인의 숙박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업의 중심지가 돼요. 이 원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라고 하죠. 사원. 그러니까 사찰을 말할 때 거기 항상 원이 있어. 그러니까 사찰과 함께 뭐도 있냐면 숙박시설도 있어. 그 당시에 이제 사찰은 숙박시설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시장이 형성됐어.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그 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달이 됐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지명 중에 뭐 조치원이나 그런 거 있죠? 요즘, 요게 그때 이제 그 원이야. 이 원. 그 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발달됐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는 이제 원이 무슨 역할을 해요? 역참제도 아시죠? 조선이 역이 담당한 거죠. 그걸.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선 후기 때는 이 역참을 담당했던 것이 뭐냐? 점이라고 해서 주막 아시, 주막. 보통 사극에 보면 주막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게 이제 숙박시설 이제 담당하게 돼. 하여튼.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새로운 상인죠. 부세 대납 상인. 이들이 이제 방납어짜리인데 이들은 자신의 자금을 공물 대납하고 지방에 가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상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화폐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화폐제도가 이제 시험문에 나왔죠. 그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 화폐제도 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화폐는 고려시대 때 많이 발행을 했어요. 왜 화폐를 이제 발행을 했냐면, 일종의 이 화폐를 발행을 해서 정부가 뭘 하기 위해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강제로 유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폐 발행을 통해 이익금을 통해 재정을 보완을 하고,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국제적 정세에 보면 중국에서 송나라 아시죠? 송나라에 뭐가 발달돼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 이게 일종의 모델이 된 거야. 그래서 송나라의 제도를 베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화폐를 발행했지만 한계는 뭐냐면 대부분 농업사회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이 부진됐다. 잘해봤자 뭐 개경 주변 요 정도밖에 안 돼.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화폐보다는 대부분 지방에서는 곡식이나 삼배 같은 것들이 교환 수단이 있고, 이게 조선전기까지 계속 가죠. 조선전기 삼배보다는 이제 면포에서 면화가 교환이 되죠. 그리고 요때 삼배들은 이제 보면, 삼배가 뭐예요, 일단 삼배가? 맞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지금 뭐 장례식이나 이렇게 할 때, 그게 뭐냐면 마포라 해갖고 이게 있잖아, 삼배를. 그걸 입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면직물이 없었으니까, 마직물 같은 것들을 입었어요. 그래서 대마에서 삶아가지고 신을 뽑아가지고 만든 것이 삼배죠. 근데 이 삼배 중에 질이 좋은 삼배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추포를 교환해요. 추포. 이 추포는 뭐냐면 소옷 입죠. 소옷. 속옷을 입는 만든 옷을 추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추포를 교환하는데 나중에 조선전기 때도 면포를 교환할 때도 질이 좋은 면포가 아니라 추포를 주로 교환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했다. 자, 화폐의 종류를 보죠. 이거 별표 2개 쳐놓았어요. 별표.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화폐들이 있는데 화폐 중에 최초로 만든 화폐가 뭐냐면 건원중부예요. 요거 별표 쳐놓으셔야 되겠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언제 만들어졌냐면 성종 때 만들었어. 건원중부는 철전이에요. 보통 철전 가지고 뭐냐면 동전을 만들지 않아요. 왜 만들지 않을까요? 시기성이 떨어져. 개나 소나 다 가지고 있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시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데, 요때는 특이하게 철전 중심으로 만들었어. 물론 일부 동전도 있어요, 견원중부가. 예. 그래서 견원중부를 왜 만들었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왜 만드는지 좀 내용을 이제 보려면, 거기 근거편을 좀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근거편,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근거편이, 1211페이지 펴보세요. 1211페이지. 자, 1211페이지 몇 번을 보시냐면 297번을 잠깐 볼게요. 297번. 자, 297번은 이제 뭐냐면 건원중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원중부는 이제 내용을 보면요. 간에서 주주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에서 철전과 동전 두 종류가 있는데 외형은 뭐냐면 둥글고 그 다음에 중앙에 사각의 구멍이 뚫린 헌흥 공방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통적인 보통 동전의 모습이죠. 정근대 시대 때. 그래서 역점 아시죠? 역점처럼 삼각동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둥글기 때문에 둥근 거고, 네모난 걸 뭐야? 땅을 상징하고 있죠. 천원 지방의 모습을 이제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원중보는 당나라 숙종, 건원연간에 주조됐기 때문에 건원중보를 했다. 그래서 고려는 이를 건원중보는 원래 당나라 그 숙종 때에 발행한 그 화폐인데, 고려가 이를 모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원중보라는 철전을 발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건원중보 철전은 996년 성종 때 처로 주조되었다가 창고에 복원되었다가 이듬해 발행이 됐는데 목종 때 계속 유통되었으나 목종의 교주에 유통이 중단되었다. 자, 목종은 처음에 이걸 성종의 뜻을 이어서 그 유통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유통을 하였는데 주전만 사용하고 추포의 사용을 금지시켜 국가의 이익도 없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됐기 때문에 시중이었던 한원공의 상소를 받아들여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던 거예요. 다주점 신민전들만 사용하고 그 밖에 사교육은 임의대로 토산물을 사용했다.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조선 고조 초기 때 사용했던 거는 추포예요. 추포. 아까 이제 3배 중에 지 떨어진 게 추포라고 했죠. 그걸 사용했다가 성종 때 건원중보를 이제 만들어서 당나라 화폐에 영향을 받아갖고 근데 성종 때 만들 때 그때 성종 때 집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두품이죠. 육두품. 이 사람 토품과 하품 중에 뭘 강조해요? 하품을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화폐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걸 사용하자고 주장해갖고 일단 했는데 잘 사용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 목종이 즉위했어. 목종도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화폐를 멀리 보급해놓은 게 안 됐고, 거기다 한원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소를 올렸어. 예전에는 추포 사용 때는 잘 됐는데 괜히 중국 화폐 들어와서 고생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맞다 생각을 끄떡끄떡하고 그냥 화폐 그 건원중보 발행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몇 개만 간설 상정에서만 운영하도만 허용을 해줬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 한원공이라는 사람은 목종 때의 사람이죠. 목종 때. 목종 때 지배층은 누구였죠? 패서 출신의 호족 출신들이에요. 이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풍보다는 뭘 강조했어요? 토풍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화폐 제도를 이제 싫어하고 예전에 돌아가자. 예전에 슈퍼 사용할 때 편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건원중보가 그 당시에 이제 널리 유통시키려고 했지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뭐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도 있어요, 배경도. 예. 그래서 이제 중단을 시켰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건원중보의 철저히 신문이 1910년대에 고려 고군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건원중보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138페이지 좀 볼게요. 다시 기본서. 자, 은병이나 해동통보, 그 다음에 산안통보, 삼안통보, 동국통보 같은 이제 화폐들이 발행이 되는데, 자, 요거는 숙종 때이죠. 숙종 때 왜 갑자기 그렇게 많이 발행됐을까요? 숙종 때 그 당시 이제 누가 왔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 나왔죠? 누가? 을천. 을천이 이제 송나라에 몰래 가가지고 와서 이제 불교를 배워왔잖아요. 근데 불교를 이제 받아들일 때 송나라 가서 이제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받아들일 때 불교만 공부한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이제 장시 갔다 보니까 송나라에서는 무역이 발달되고 상공이 발달되고 보니까 또 동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귀국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위천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이게 주전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송나라처럼 동전을 만들어갖고 사용하자. 그러면 여기 저장하기도 쉽고 배분하기도 쉽고 등등 해갖고 되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청주전표를 올렸어요. 그래서 주전, 그러니까 이제 동전을 만들자고 하는 청원에 관련된 상소문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그 말을 듣고 뭘 설치했냐면 주전도감을 설치했죠. 또 숙종 때는 아까 말했던 신법을 했다고 했죠. 왕한성의 신법을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신법 차원에서 이런 화폐를 발행하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부가 경제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여러 화폐들을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은병이죠, 은병. 이 은병을 할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할구가
왜 할구냐면 입이 벌어졌다 해서 할구라고 해요. 예, 마치 한반도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일종의 고액 화폐예요. 그래서 오늘날 5만 원권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귀족들이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주로 뭘 할 때 뇌물용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10만 원권 만들자고 막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 왜 많이 반대했냐? 10만 원권 만들면 뇌물을 뭐냐면 쉽게 할 수 있다. 뇌물 주고받는 걸. 그래서 예전에 만 원권 만들 때는 만 원권 사용할 때는 사과 박스에다 몇 자라 해갖고 집어넣잖아. 그러니까 10박스를 한 박스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뇌물이 더 액수가 더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뇌물용으로 사용했던 은병은. 예. 근데 나머지 이제 해동통보, 사간통보, 동국통보는 사용되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숙종 때 약간 더 상업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예성강과 개경일 때만 좀 사용했고 지방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화폐들 반응했지만 널리 이제 유통되지 못했다. 이럴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령할 때는 세음이나 소음병 이런 것들 만들었고 이게 아마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원래 동전 만들었다가 이제 은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송나라 때는 동전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동전을 많이 만드는데 동전이 밖으로 많이 나가죠. 빠져나가는. 그래서 전환이 발생되죠. 그러면서 동전 대신에 뭐가 이제 조금씩 유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본이 은본이 전환으로 넘어가기 조금 시작하다가 원가, 그 다음에 명대, 청대는 완전히 뭘로 바뀐 거예요? 은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은을 이제 화폐도 이제 만들기 시작해. 그래갖고 이제 세음이라든지 소음병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원나라나 명나라 때 보면 원나라에 뭐가 있었죠? 교초가 있었고 명나라 초기 때 보초라는 뭐가 있었어요? 종이 지폐가 있었죠. 지폐도 받았는데 이게 저하예요. 그래서 이런 최초의 지폐가 공양왕 또는 조선 초기 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저하는 널리 유통되지 못했어요. 원나라의 교초는 유통이 됐죠. 그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영가라에서 염세를 거둘 때 뭘로 거뒀어요? 이 교초로 거뒀기 때문에 이제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겠는데 이런 거 없이 이제 하니까 저하는 뭐예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좀 의심하잖아요. 이게 무슨 화폐야? 근데 그 당시 사람도 비트코인이야. 저하가 이게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필요 있나? 그래서 저하를 이게 사용해도 그 당시에 종이시집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물만 이렇게 좀 물만 한지기 때문에 찢어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잠깐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나중에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갖다 버리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 저하를 공급했다, 반응했다 이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저하 관련된 내용을 이제 뭐냐면 기출 근거에서 한번 찾아보면 1211페이지 좀 잠깐 볼게요. 자, 295번을 이제 볼게요. 자, 뽀샘에 있는 내용인데, 자, 고려 말기 공양왕 때 다시 화폐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방사장은 당시 민간에 널리 쓰였던 추포 유통을 금지하고 간주도로 화폐를 만들어 저하를 쓰라고 권유했다. 그리하여 공양왕 3년에 최초의 지폐인 저하를 발행했다. 그래서 저하의 발행은 곧이어 정치개혁법으로 널리 시행되지 못했고 조선 초에 다시 시도되었다. 고려에서는 저하의 발행한 데는 중국의 은과 구리 수요에 따른 고려의 은동의 유출의 하나의 배경이다. 왜냐면 중국은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 당시 은과 동이 부족하니까 이런 저하를 발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저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서브노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99페이지 펴보세요. 자, 99페이지 이제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자, 거기 화폐 주주에서 이제 성종의 권원중봉 보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주전된 화폐다. 그래서 최초의 법정화폐고요. 그래서 이제 목적은 법정화폐를 유통시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재정을 보강하려는 의도가 있다. 거기에 이제 덧붙이자면 그 당시 성종 때는 또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해소해가지고 녹였죠. 그래서 철전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철불상을 만들었어. 그 당시에는 그걸 녹여서. 그 다음에 목적은 이제 예전에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건데 다점, 주점, 식당 등 화폐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되 그 밖의 상품 공연에서 간행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이제 있고, 숙종 때는 여러 화폐들이 나왔죠. 그게 이제 했던 게 의천이죠. 의천이 이제 그 동종 유통을 건의해요. 건세가 된 유통 과정에서 백성을 수탈하여 사적인 부를 쌓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그리고 조세를 화폐로 거두면서 조언 부담을 덜 수 있다. 왜냐, 조언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것을 쌀을 실어가지고 옮기잖아. 근데 화폐를 거두면 운송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녹봉도 일부 화폐를 주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은병을 발행하죠. 그래서 이제 의천의 주장에 따라 주전동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지도 모양을 본딴 은병을 이제 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동통보라든지 동국통보라든지 상황통보 같은 여러 화폐들을 발행해요. 그리고 이런 화폐 발행은 무슨 일환으로 했다? 숙종 때 실행된 신법의 일환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모색하고 재정 수용을 보충하고 상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병을 제외하고 나머지 화폐들은 덜리 유통되지 못하고 개경 일대에만 유통이 됐어요. 자, 은하의 유통을 보죠. 수종 때 은병부터 충녕왕 때 세은, 그다음 송은병 형태가 변하면서 고려 말기 때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이런 것들 은하는 주로 부호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 활발히 유통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인들은 소액거래에서는 주로 유통되지 않고 대량으로 이제 물품을 교류할 때 이게 이제 편하니까, 왜냐 쌀이나 삼배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은을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 공양왕 때 저하를 이제 사용했죠. 방사장삼이 이제 건의해가지고 그 당시 축포 유통을 금지하고 간주도에 화폐를 주조하고 저하 사용을 건의했고요. 그래서 최초 공양왕 때 4년 최초의 지폐인 저하를 발행을 했다. 배경을 보면 중국의 은구리 수요에 따른 고려의 은구리 유출이 하나의 배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농민층 사이 교환이 발달되면서 저가치 화폐 필요한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가치가 좀 낮은 그 화폐를 필요한 것들이지만 제대로 안 됐죠. 또 하나 여기 들자면 그 당시 원간석기 때 일본에 원정을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전환 건조비를 뭘로 줬냐면 원나라가 교초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거 교초에 한번 사용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용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화폐 유통이 부진됐죠. 왜냐하면 자급자족 경제 형태였고, 그 다음에 전주라는 건 누구예요? 토지 주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뭐냐면 억매 정치였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억매라는 것은 파는 거와 그 다음 사는 것을 억제했어. 잉여 생산물을 이제 갖다 팔거나 그 다음 시장에 갖다 팔고 사는 것을 억제했기 때문에 잉여자물 싸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농민층에서 화폐 대신에 쌀이나 포가 일반적 등가물로 화폐 기능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의 입장 볼 때는 국가가 화폐 발행 독점한 것을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확산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널리 이제 그 확산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 상평통보 아시죠? 숙종 때 발행된 그 화폐를 기준으로 해갖고 널리 확산했어요. 이때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조선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5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먼저 상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기출문제 50페이지.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기획은 미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의 산업은 크게 국내 산업과 외국 무역을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산업은 도시 산업과 지방 산업을 나눌 수 있는데, 도시 산업은 그 시전이 중심이고, 강연산정들과 비정기적 시장도 있었다. 지방 산업은 장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고려 후기 때 그 내용을 보면 상업 활동이 전기보다 더 발달됐고, 업종의 어떤 전문화도 나타나고, 지방 산업의 경우에는 행상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발행됐고 외국과 무역이 이제 활발해졌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자, 시전을 감독기관으로서 뭘 뒀다고 했죠? 경시설을 뒀죠. 태조 2년 때 경시설을 뒀고요. 2번은 보면 주점, 다점 같은 등이 있었다. 맞죠?
간영상점은 주점과 다점, 그 외에도 서적점이나 복두점, 대약국, 뭐 염전, 능라점, 약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화폐 유통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상세 수입을 증대를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자, 이거는 공민왕 때 실시한 개혁이 아니라 언노왕 때 개혁을 실시한 충성왕 때 가격법이라고 하죠. 각연법. 그래갖고 가격법의 목적은 이 국가의 수익 증대라는 거죠. 의원청에 가서 구입을 하고 사적인 생산 매매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조선 정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조선 정기에도 함부로 개인이 뭐냐면 그 소금을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국가가 허가된 사람들만 소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을 보면요. 리을을 보면 이제 그 화폐 발행인데 공양할 때 처음으로 저하가 발행됐다. 자, 맞죠? 처음으로 저하가 발행됐다. 종이 지폐. 그 다음에 미은을 보면 외국과의 무역. 대식국 상인들이 찾아 무역을 했다. 대식국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을 이제 대식국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수은이나 향료, 약품들을 고용하고요. 그 아라비아 상인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로 알려진 거야? 고조라는 말에서 코리안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작품에도 그게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전에 영화 제목이 됐던 쌍화점 있죠? 쌍화점. 쌍화가 뭐예요, 쌍화가? 만두가게 아니야, 만두가게. 점이. 거기서 해외야비가 나오죠? 그래서 내용은 좀 약간, 좀 약간 야시시한 건데,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거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근거를 이제 좀 찾아볼게요. 기출 근거, 1209페이지 펴보세요.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291번을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국가의 간영상점 개설 관련된 내용. 자, 국가는 간영상점을 개설하여 직접 상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개경의 서적점, 그다음 복두점, 대학국, 그다음 서경의 염전, 능라점, 약점 같은 것들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간영상점은 주로 지배층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했고요. 이밖에 개경에는 다점, 주점, 신미점 같은 간영상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다점과 주점은 송대처럼 다주전매제를 실시해서 화폐 유통을 촉진시킨 반면에 상세 수입을 도모하게 설치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간영상점을 왜 뒀는가? 그 목적 두 가지 있어. 그러면 뭐와 뭘 써야 되겠어요? 화폐 유통을 촉진시키고 상세 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게 293번은 이제 강역본과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넘어가면, 그 295번인데, 295번 했네요? 예, 이거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밑줄진 기역에 해당하는 왕을 쓰고, 밑줄진 니은에 사용한 화폐 이름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거기 이제, 왕이 명령하기 이르기를 근래 시중 항원경의 상소를 살펴보니 사람이 편안하게 하고 이를 유의하게 하려면 모음식 예법에 따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왕께서는 전왕이 돈을 총으로 사용하게 했던 일을 계승하고 축부 사용 금지하고 백성을 놀라게 하시니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부질없이 백성들의 원망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했어요? 밑에 보면 차와 술 그리고 음식들을 파는 각종 정포들이 교육하는데 이전과 같이 돈을 쓰게 하고 그 외에 백성들이 사사히 서로 교육하는 걸 토산물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 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요 시기는 고려서 시까지지만 이런 명령을 내렸던 밑에 명령을 내렸던 왕은 누굴까요? 목종이야 목종. 예, 목종 5년에 내렸던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목종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전왕이니까 목종 전에 누가 있었어? 선종이죠. 이거 최초의 화폐니까 뭐예요? 권은중무죠. 그러니까 성종 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역은 선종, 그 다음에 니은은 권은중무인데 의외로 이거 못 쓰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거 되게 문제가 좀 쉬운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 이제 화폐 유통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와 또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선종된 유투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하펠스자, 하풍을 이제 담당했던 거고, 여기 나오는 한홍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패서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전 걸 그대로 쓰자, 토풍을 그대로 쓰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추포 사용을 주장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12페이지 28번,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12번이 아니라 11번이네, 11번. 자, 이 해당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11번 관련된 내용은 이제 대각국사 위천이 그 동전을 만들자라고 이제 뭐냐면 건의를 냈어.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왜 받아들였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제 일단 두산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문벌귀족과 사원세월 견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왕권을 강화해. 유통경제를 이제 뭐냐면 장악하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때 동전 사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냐? 그건 아니에요. 의천은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보면 기록에 보면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합회가 발행되면 이제 뭐냐면 농업사회가 이제 붕괴되고 농민들이 뭐 고통을 겪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교과서에 실려 있어. 한번 찾아서 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네, 어디야? 네. 조온을 보죠. 조온은 이제 전국 각지에 조창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경상도 2개, 뭐 전라도 6개인데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죠. 서울의 개경에 뭐가 있었죠? 경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닷길 예성강 쪽으로 해갖고 주변에 경창을 넣어가지고 전국 각지에 조온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조온론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있고. 근데 이 조온이 나중에 그 조온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해. 왜 붕괴되냐면 그 왜구 있죠, 왜구. 왜구들이 되게 많이 극성을 조선 후기 때 극성했는데 이 왜구들이 주로 어디 공격하면 조창들을 공격해요. 조창들은 조온로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해변가의 조창들이 안 되겠다니까 옮긴 거야. 조창을 여기 두다가 왜구에 공격하면 내륙까지도 공격해. 근데 내륙까지 올려가고 이제 들어가서 또 약탈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냐면 힘들었죠, 이 조온 운영하기가.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조온 제도가 계속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조선시대 좀 얘기를 하고요. 농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것도 별표 2개 쳐놔야겠죠? 예전에 한번 2차 때 논술 시험으로 한번 나왔죠? 14년 기출문제로. 자,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그 당시 농업이 발달됐어요. 뭐 국가재정의 그 수익 기반과 건농용체의 실시.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강낭농법 있죠? 강낭농법 같은 것들을 도입을 했고, 뭐 개간사업,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 당시 농업이 발달됐고요. 자, 그 농업이 이제 생산력이 향상되는데 농업 생산력 향상 배경에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고려국의 인구 증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인구 증가를 하다 보면 이제 한정된 땅에서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려면 어떻게 됐어? 농업 생산량을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인구 증가의 원인이 그 뭐냐면 생산력 증대를 또 필요했고 생산력 증대되니까 또 인구도 증가되고 또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왜 인구가 증가되냐면 원나 침입기 때 인구가 증가될 리가 없겠죠. 막 공격을 해오니까 많이 죽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 들어오면 이제 전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구가 늘어나. 거기다 이제 한약이라고 해서 한약이 널리 보급이 돼. 그러니까 한약이라는 건 의료기술 같은 거 있죠? 약재 같은 거 널리 보급되면서 그 어떻게 돼?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고 인구가 이제 상대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력의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 생산력에 어떤 것도 있나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우경에 의한 신경법. 우경에 의한 신경법은 뭐냐? 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습을 예전에는 사람이 끊었는데 이제 누구한테? 소한테 맡기면서 끄는 게 어떻게 더 뭐냐면 깊게 갈 수가 있죠. 사람이 끄는 거하고 소가 끄는 가지하고 소가 끄는 그것이 깊이 가지가 가능하죠. 예, 깊이 가지가 가능하면
뭐가 이제 좋냐면 밑에 있는 양분들이 위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을 높일 수 있고 제초 작업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후경 기간이 단축되고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거야. 우경은 예전부터 신라 지정왕 때부터 실시되지 않았냐? 물론 실시됐어요. 근데 이게 디지털로 이렇게 받으면 안 돼. 아날로그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됐다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 전기도 나오고 조선 후기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우경이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농업 생산이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당시 후한법이 극복됐는데 후한법은 뭐예요? 토지를 계속 농사짓다 보면 어떻게 지적이 고갈이 되죠. 그러니까 토지를 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놀리는 기간이 단축이 돼요. 그래서 삼국시 때 후한이 한 2년에서 3년 단위로 이제 하고 농사들 고려 중기 때 후한은 1년에서 2년. 그 다음에 나중에 고조 후기 때는 일부 지역에서 연작상경이 가능. 연작상경이 뭐야? 토지 놀리지 않고 계속 농사를 져가지고 생산물을 얻는 거죠. 이 연작상경이 가능했던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할까? 이거는 12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둠 주는 방법이. 그래갖고 이제 이것이 고려도경에도 좀 나와 있는데 이 당시 고려도경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이건 뒤에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견작 방식과 기술이 발달해 보면 아까 이제 고려 말기 때 들어가면 2년 3모작 윤작법이 등장해. 그래가지고 조리, 보리, 콩 같은 것들 돌려서 지어요. 그래서 작물을 일정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짓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적 고갈에 상당히 지적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작물을 재배해갖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땅에 뭘 공급하는 질소를 공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질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역에 상당히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윤작법 자주 이용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이항법이 보급됐다. 이항법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데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그냥 일부 지역에서만 보급된 거예요. 널리 확대된 거는 조선 후기 때 확대됐죠. 그 다음에 12법도 발달됐는데 가축의 뒷걸음, 이건 이제 축분이라고 하죠. 축분. 축분이 널리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축분. 그 다음에 사람의 똥을 뭐라고 해요? 인분이라고 하죠. 이건 조선 전기 때 발달됐고. 그래서 사람의 똥 오줌을 이용한 건 동양 삼국의 동아시아 지역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이상하게 이제 외국에서는 똥을 이제 치우면 똥을 치우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이나 이런 중국 같은 데는 똥을 가져가는 사람이 돈을 줘. 똥을 누는 사람한테. 이게 좀 이상했나봐, 이게. 그래갖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똥을 가져서 뭘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름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기구, 종자가 개량하고 특히 수리시설이 발달됐는데 제연이나 수차가 도입되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약이 도입되면서 뭐도 도입됐죠? 강남의 농법도 도입돼. 이항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연, 수차 같은 것들인데 발달됐고 제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강 상류에 만드는 뚝을 말해요. 되게 큰데 이런 제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중에 16세기 들어간 강 하류에 조그만 뚝을 만들죠. 이거 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다 강남에서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 수차 사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좀 의견이 많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수차는 뭐냐면 밑에 있는 물들을 위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발전기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끌어내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고지가 많아. 고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끌어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일본이라든지 강남 지역은 뭐냐면 고지가 좀 적거든요. 평지가 있고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수차를 돌려도 밑에 있는 물을 이제 뭐냐면 위로 끌어들이기가 쉬워. 근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 이게 좀 힘들어. 그래갖고 이게 도입만 했지 실제 널리 확대된 거는 확대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세종시대 때 기록에 보면 나중에 얘기지만 조선시대 세종 때 기록을 보면 수차 보급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냐면 저 중국에서 수차가 널리 보급됐는데 왜 보급 안 하냐. 근데 신하들이 막 그 얘기를 하거든. 땅이 지세가 높아가지고 수차 보급이 안 된다. 근데 세종이 안 믿어.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경복궁 앞마당에 미니 수차를 만들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3월 동안 너무 힘든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후부터는
낮은 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높은 물을 끌어들여서 밑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뭐가 발달, 보나 제원 같은 시스템이 저수지가 발달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농상집요라는 것들이 소개하죠. 이 농상집요도 이제 좀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어. 왜냐면 최근에 이제 뭐냐면 이런 농서 같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농상집요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우리나라 농법을 소개한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강남의 농법들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원나라 그 농법이 아니라 강남 농법이 아니라 주 북방 농법, 그 하북 지역의 농법들 소개한 책이 이 농상집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사대부의 강남의 수정 농법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약간 표시를 잘못했는데 농상집요를 보는데 이게 하북 지역인데 요거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신흥사대부의 강남의 수정농법 관심은 별개인 거예요. 요거는 앞부분은 그 부분은 농사집요의 소개고 이게 미은으로 하는 게 낫겠네. 신흥사대부들이 강남의 수정농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농상집요의 내용이 아니라 하북농법이니까 이거는 뒤에 미은과 관련된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신흥사대부들이 강남의 수정농법들을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조선 전기 가면서 이걸 어떻게든 국내에 도입을 하려고 했죠. 원래 강남의 수정농법 우리나라 맞지가 않아. 기후조건하고 이항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럼에도 그걸 왜 보급시키려냐. 그 보급을 통해서 항청사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수정법을 보급하는 것도 있고, 근데 또, 지방 항청사회에서 사림들이 그걸 널리 보급하려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발달의 농업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건문세족들에 의한 토지 약탈이 심해져서 아까 이제 작계자 같은 농장들이 확대되고 농민 몰락이 가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계자는 주로 뭘로 운영하죠? 그 당시 예송농민이나 아니면 외고노비도 이용하죠. 그래서 무슨 형상이 나온다? 암락 위천 형상이 나요. 양인을 압박해서 첨예로 만드는 그래서 노비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고 그래서 16세기 중반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이 되죠. 그래갖고 16세기 중반에 되면 전 인구의 2명 중에 1명이 뭐였어요? 노비였어요. 예, 그만큼 노비가 되게 많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또 추가해서 설명할 건 뭐냐 하면 거기에 한문사료 부분을 좀 잠깐 볼게요. 자, 이 고려도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 고려도경은 서긍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송나라 사신 서긍이 와서 그 고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풍습이라든지 경제생활이나 이런 것들 묘사한 책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부분 좀 뒤에 얘기하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볼게요. 자, 고려도경이 쓰여진 시기는 대개 보면 이제 거의 12년 정도? 12세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 정도의 내용이죠. 자,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 험하고 평지가 적다. 그리고 경작지는 산간이 많은데 오르내리면서 경작하는데 힘이 들고 멀리서 보면 계단과 같았다. 이걸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고존이라고 해요. 고존. 예, 높을 고자 반적자, 반적자인데 높은데 밭과 논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보냐면 평지가 적다 보니까 여기가 적다 보니까 어디에 올라가서 그 농사 짓는 거야?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야. 이걸 높을 곤자서 고전이라고 부르죠. 예, 고전. 그래서 이제 거의 멀리서 보면 계단식 바둑판처럼 이렇게 쭉 계단식 농법이 된 거야. 이거 지금 필리핀이나 이런 데 보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1세기 때, 고려 중기 때. 근데 고려 후기 때 이제 생산력이 발달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개간 사업이 계속되면서 이런 고전들이 점점 없어져.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뭘 다이어 평전이나 평전 또는 하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조사에. 그래서 이건 뒤에 얘기인데 이제 여기다 짓지 않고 어디다 짓고 여기. 그다음 평범한들 평야 지역에 많이 농사를 짓죠.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고려 중후기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이 평야 지역이 개간을 하게 돼요. 많이 습지들이 저습지나 이런데 원래 이제 그 농장 확대 배경 중에 네 번째 유형이 그렇죠. 저습지를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농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 방법이야.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뭐냐면 평야를 이제 개간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평야는 지금은 잘 개간된 땅이지만 예전엔 뭐였어요? 저습지, 늪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간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어디에 농사 짓는 거야? 여기다 지었는데 이제 개간하고 나서 여기다 짓기 시작한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평전과 하전이 이제 널리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 평야가 개발되고 그러면서 평야가 많은 곳이 어디죠? 하삼도죠. 하삼도. 하삼도가 어디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러면서 이쪽에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재도 뭐야?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재산도 많이 배출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삼도 이렇게, 거의 대부분 여기 뭐, 하삼도 출신일 거야, 아마. 예, 경기도, 경상도, 충청도, 뭐, 전라도 일대.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변적반수제가 이때부터 이제 실시했어요. 변적반수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적반수제에서 오해된 게 뭐냐면 고조 전반기 때 변적반수제 실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변적반수제가 뭐예요? 그 지대를 걷는데 2분의 1을 걷는 거죠. 물론 이제 2분의 1을 걷는 건 작계제에서 일부 실시했지만 이건 작계제는 농장제 형태 안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작제, 타조법 이것은 고조 후기 때 등장한 거야. 근데 왜 이게 이제 널리 확산되지 못했냐. 이 변적반수제가 확산된 게 16세기 후반때거든요.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어요. 농업 생산의 부족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변적반수제 어떤 식으로 운영했냐면 농장제 하나의 부속된 형태로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농장제 운영하다가 남아도는 땅도 있죠? 이 땅을 이제 뭐냐면 소작을 준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소작을 받으면 이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좀 짓다가 도망가 버려, 그냥. 왜 도망가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도 있어야 되고 가옥도 자기가 살 땅도 있어야 집도 있어야 되고 농기구도 필요하고 농어도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는 생산 도구를 갖추지 못했어. 그러니까 생산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맡겨보면 도망가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지 땅이나 우겨요. 이게 내 땅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딱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 땅을 우겨버리면 이제 소유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변적반수제는 농장제의 하나의 부속된 형태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냐면 아직까지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이제 소작인이라도 뭘 가지게 되죠? 자기 집을 갖고 그다음 농기구 있고 일부 농어도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적반수이 가능했고 또 두 번째는 토지 소유권이 확립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우길 수가 없는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6세기 후반 때 이제 변적반수에 바뀌게 되죠. 또 작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 이제 그 예속농민이나 아니면 그 외고노부들이 또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변적반수에 낳겠다. 왜냐면 관리 비용이 안 되죠, 이거는. 자기가 열심히 일할 만큼 2분의 1을 걷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변적반수제가 16세기 후반 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소작제 변적반수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뭐랄까 농민들 입장할 때는 좀 선진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화가 전래됐다. 목화가 어디에서 전래됐죠? 기록에 보면 이제 목화는 인도의 아열대 신문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전래됐는데 이게 이제 기록에 보면 문익전이 최초로 원나라로부터 들어왔다.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 유물이나 여러 기록 올 땐 이게 좀 팩트는 아니에요. 신라시대 때 기록에 나와 있어요. 목화재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유물에서도 목화로 만들어가지고 한 그 면포가 등장을 해.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목화가 재배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널리 재배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목화란 자체가 우리 풍토에 안 맞아. 기후 조건에. 근데 이것을 품종 개량을 하고 그 목화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씨앗을 제거하는 이제 뭐냐 여러 가지 직포 기구 같은 것들 이런 물레 같은 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문익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익전은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목화를 널리 보호시킨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널리 했죠? 면포.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추우면 그 귀족들은 비단이나 뭐 가죽들 입으면 이제 막을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되게 이제 마포 있죠? 그 이것만 입고 다녔어. 300옷만 입고 추위를 견뎠다고 보세요. 얼마나 춥겠어. 거기에다 이제 마포에다가 몇 개 대고 종이 깔고 그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면포가 도입되면서 뭐죠? 이제 추운 겨울을 이제 뭐냐면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하죠. 면포가 따뜻하잖아. 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의료혁명이라고 이제 할 만큼 상당히 큰 뭐냐면
옷의 어떤 변화, 의료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줬고, 큰 생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무역을 이제 좀 볼게요. 대무역은 이제 송가의 무역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신과 상인의 왕래가 활발했고, 수출 부문은 금, 은, 동, 인삼, 잡, 종이, 금, 멋, 부채 이런 것들이고, 수입품은 비단, 서적, 자기 있던 것들 이런 거 안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항으로서 뭐가 있었냐면 예성강에 병랑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서해안 일대에서는 보통 수심이 낮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수심이 깊고 또 개경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또 해서 이 병랑도가 상당히 발달됐다. 항구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무역로는 북로와 남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중국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 초창기 때는 북송 초기 때는 북로를 많이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북송이 망한 다음에는 남송과 교육에서 남로를 주로 이용했죠. 그래서 이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과의 무역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주는 거고, 거란은 이제 벌 줄 거 없고, 여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큰 무역 비중이 없는데, 다만 얘네들한테 무역을 안 할 경우에는 쳐다오니까, 일종의 이제 무마용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의 왕래 통해서 이제 있고, 코리아 말이 이들 상인 통해서 널리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상업과 관련된 내용을 봤고, 수공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려시대 수공업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또 나오는 것이 교과서 통론 수준이 아니라 국편이 수준에 나왔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오는데, 자, 보면, 자, 고려시대 수공업은 크게 간청수공업, 소수공업,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간청수공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소수공업이 있다가, 나중에 사원수공업, 민간수공업 해갖고 고려 후기 때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죠. 먼저 나올 게 이제 간청수공업 볼게요. 간청수공업은 수공업자들 해당 간청에 정속돼서 공장을 만들고, 그 뛰어난, 공장에 녹봉과 토지에 지급하고 무상계 위기를 수용해요. 이걸 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예전에 용을 설명할 때, 노동력을 동원할 때 이제 3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뭐요? 하나가 양역. 양역은 군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직역.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천역.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이. 노동력 동원하는 시스템이. 그 중에 이제 직역이 있는데, 직역은 양역하고 호환이 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군역에 빠지는 거야. 그리고 직역을 이제 하면 군역에 빠지는 식인데 이게 조선시대, 고려시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공장에 동원한 공인들은 모든 공인들은 뭐지에 등록한 공장 아니라는 것들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공인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요. 3가지로. 3부류로 나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3개 부류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들이 상교대도 해가지고, 간청수공을 가갖고 일을 해주는 거야. 이게 직역이야, 이게. 그래서 1번 순서는 이제 일을 하면, 얘네들 2번, 3번, 얘가 뭐야?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제 무역을 하는 거야. 아니,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건도 만들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야. 요거는 민간수공업이죠. 그 얘네들 동원돼서, 공인들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강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할 경우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간형수공업이 되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민간수공업 일을 할 때 뭘 하냐면 공인세를 납부해요. 공인세를. 예, 공인세를.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은 요때 이제 공장세라는 공인세를 납부해버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 일본에서 이제 했던 얘들이 이제 와면 얘는 무료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남는 잉여 생산물들은 일부를 공장세를 납부하고 갖다 팔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동원하는 3번제 형식으로 이것이 고려시대 간제 시스템이고 이걸 조선시대 전기까지 가요. 이게 조선시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간형수공업 안에서도 이들을 이제 일반 수공업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관리직 수공업자들, 공인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무상계 전시를 줘요. 무상계 전시. 일부. 그리고 일부는 또 뭐냐면 또 버슬도 줘요. 예. 이것이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까지 연결돼.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채화록을 주죠. 채화록. 무상계전시가 아니라 채화록인데 이건 뭐냐면
그 무상계 전시가 주지하고 체화금을 주는데 이 체화금은 뭐냐면 일종의 계약직이야. 일을 할 때만 주는 거야. 봉급을 일을 할 때만 줘요. 그래서 이런 일부 상공업자, 강연수공업 이런 일부 관리직 그 뭐냐면 공장들에게는 뭘 줬다? 무상계 전시를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 간형수공업자들은 안에는 이렇게 이제 공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또 공인들을 이제 또 총괄할 수 있는 뭐죠? 간직도 있어. 간품을 가지고 있는 그 뭐 간인들도 있어. 관리도 있고.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면 간형수공업 위에 있는 거는 관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요? 상급 관리자들, 그러니까 상급 저기 공인들. 그 다음에 여기 동원된 하급 공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 공인들은 뭘 줬다? 무상계 전시를 줬고요. 그래서 하급 공인들은 그냥 무보수로 직역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 중에 일부는 여기 남아도는 그 뭐냐면 물건들 공장세를 납부하고 갖다 팔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또 이들은 이제 요것만 생업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1번 끝나면 2번 타자가 여기 들어가고 또 2번 끝나면 3번 타자 여기 들어가는 이런 구조예요. 예, 3번째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청수공업의 내용을 볼게요. 간청수공업은 크게 경공장하고 외공장으로 나눴어요. 경공장이 개경에 위치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을 보면 정산품 판사부터 정 구품 승까지 있고요. 그다음 직업적 공인 있죠. 거기는 이제 거기에 상설적으로 이제 있는 그런 공인들은 그 녹봉과 무상계 전시를 보면 이게 이제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도 무상계 직급은 없지만 무상계 전시 6등급에 그러니까 품계는 없는데 뭐예요? 돈은 준단 말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녹봉을 그러니까 무상계 전시에 편입돼 갖고 월급은 지급이 돼요. 그다음에 직역동원 공인들을 지휘 통솔한다. 그다음 직역은 얘네들은 그냥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3번째도 이렇게 동원이 돼. 공작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지방간청수공업이 있는데 이거는 외공장이라고 해요. 이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이건 좀 체계적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급한 건 상공이 나오고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공급했고요. 지방 자체에 수요 물품을 공급했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면 조용조를 징수했다. 강제로 그냥 징수해버려. 그냥 무슨 동원하는 거 필요 없이 일반민들 대상으로 강제로 징수했고 그 다음에 소수공업의 일부 또 징수를 하고요. 지방에 있는. 그 다음에 공회전을 이용해갖고 필요한 물품들 그냥 구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간청수공업은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외에는 그 뭐냐면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소수공업이 있어. 그래서 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공업도 이제 발달됐는데 이 소라는 것을 예전에 말한 것처럼 고려시대 때 수공업 집단이 모이는 성을 개성했다고 이제 보고 있죠. 이때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이 아니에요. 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방언을 위주한 성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단위네. 그 다음에 종류는 생산 물품에 따라 은소, 동소, 사소, 뭐 시소, 와소, 염소, 각소, 강소, 다소 있는데 각소는 미역을 생산하고 강소는 생강을 생산하는 그런 소가 있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고려 중후기의 소민의 항쟁과 이탈력 일반 9년제에 편입됐고요. 그 다음 사원수공업 보죠. 말기 때 이제 사원수공업이 되게 발달했는데 이 사원은 그 당시에는 사찰만 있었던 게 아니야. 거기에 뭐가 있었다? 원도 같이 있었다고 했죠. 원 숙박시설도 있고 그 앞에 또 뭐냐면 그 앞에 딱 문을 열어보면 그 당시에 사원은 그 산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도시에 있었어요. 산을 올라간 건 이제 그 성전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 고려 말기 때 일이고 조선 때 넘어가는 거고 이 당시에는 이제 사원에서 앞에 집들이 몰려 있어. 사원촌이 형성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다 만들어. 그래서 원래는 이 사원수공업은 자체 수요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점차 생산이 증대해서 민간 수요 증대까지 이제 조달까지 하게 되고요. 생산품은 직포부터 제화, 제염 어떤 다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화는 뭐예요? 제화는 이거는 지붕을 만드는 거죠. 기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이 남아 있어. 그래서 사찰에 가 보시면 거기 기와도 팔잖아. 기와에 팔아갖고 거기에 복을 이름을 적어두면 이제 복 준다고 해서 팔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연목도 그 연포 소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춘송왕 때 뭘 만든 거야? 가격범을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원수공 조선시대 들어오면 많이 쇠퇴돼요. 그런데 그런 게 좀 많이 남아 있었어. 이게 조선시대까지도.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보통 책을 만들 때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책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발급돼요? 국가의 주자소서 해갖고 공식 기구에서 발행을 해. 뭐 용비어천간이 뭐 이런 것들은. 근데 개인이 만든 문집도 있죠.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되게 사찰에 가서 만들었어. 왜냐면 이 중류들이 예전부터 이게 문집 같은 불경 같은 것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판 제조 기술이 되게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왜 많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오타가 좀 많겠죠. 그 다음에 탈자가 많고, 왜냐면 개인이 몇 명이 와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 문집들은 주로 사찰에 가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시대 유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자, 하여튼 이제 그 영향을 보면 그 기술이 좋은 승려와 노비 등이 생산되어 제품과 질이 민간 수공업보다 우수하여 상품으로 중요한 구실로 했고 상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그 사원들 이익을 추구하는 폐단도 야기했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민간 수공업 같은 경우에 농촌의 가내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문적인 공인들이 만드는 그 수공업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삼배, 모씨, 명주 같은 것들 생산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민간 수공업들이 후기 때 발달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국의 수공업은 유통경제의 성장으로 민간 수공업이 발달됐고 나중에 이제 소수공업은 쇠퇴하고 사원수공업은 번성했다. 그래서 그 차례 나왔죠? 초기 때는 간청수공업이 발달했고 초중기 넘어 소수공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말기 때는 사원수공업과 민간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차례를 걷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근거, 지금까지 좀 얘기한 걸 기출근거를 9편의에서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면 1203페이지 볼게요. 자, 1203페이지 270번을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보면 고려시대 무상계는 노병사, 향리, 공장, 악인 등 탐나의 왕족과 여진의 추장에게 수요된 것이고 무상계 없는 공장과 악인도 무상계 전시에 6등급 편입돼 전 17개를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간직을 받지 않더라도 공장과 악인은 무상계 전시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 줄침 부분을 좀 볼게요. 공장 악인은 무상계 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다시 말해 무상계 전시 규정에도 제6등급을 설정하여 일견 무상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듯한 공장과 악인도 편입시킨 것은 이처럼 그들의 위계가 무상계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공장 악인들의 무상계 주어지고 있으므로 그들은 무상계 전시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직급은 없지만 거의 대우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상계를 받지 못하여 이에 준하는 나름대로 위계를 가진 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제6등급 같은 별도의 등급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에 무상계 전시에 지닌 공장과 악인은 그 위기에 해당하는 무상계 전시를 받았다. 이렇게 쭉쭉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마지막 단락을 이제 보면 세 번째 그 내용을 보면요. 그 간청 수공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층 수공업자들의 어떤 토지 지급, 그 무상계 전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9편 14권 밑에 보면 그러면 전속된 공장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하고 동원되는 사람들은 좋겠어 안 좋겠어? 수조권 주의가 없죠. 이 사람들은 의무야 그냥 의무. 네, 이렇게 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204페이지 보세요. 1204페이지. 자, 1204페이지 보면 272번 보면 간청수공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건 다 읽지 못하고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1205페이지에 보면 주 275번을 보면 이제 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좀 볼게요. 고려는 이와 같이 사회경제 조건 속에서 전국 9년에 금소, 은소, 동소, 철소 같은 강산물 제전 상납한 곳과 일용품을 생산한 사소, 지소, 와소, 염소, 묵소, 각소, 어당소, 강소 이런 것도 있었다. 각소는 미역, 어당소는 고기, 물고기, 강소는 생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가운데 자기소와 염소, 어당소, 각소가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밖의 수공소들은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사원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야. 한번 읽어보면요.
자, 고려시대 불교가 발달하고 사원 경제가 향상됨으로써 사원의 수와 승려의 수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이제 사원의 수공업은 수요가 증대되어 수소 이득을 자급하기에 이르러 사원 수공업이 발달했다. 자, 사원 수공업은 되게 직포업, 제업, 그 다음 제영업 등에서 발달됐는데, 처음엔 자체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다가, 차차 이제 생산이 증대돼 민간 수요도 조달되기 이르렀다. 자, 사원은 이러한 수공업품들 자가 수용을 충당하기도 하였지만, 그 제품의 질이 민간 수공업품보다 더 우수하여 상품으로서 중요한 구실을 하여 상업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폐단도 불러일으켰다. 종교기관에서 이익을 찾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좀 찾아봤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 또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710페이지, 46페이지 펴보세요. 46페이지. 기출문제가 어디 갔어요? 저기 있네. 46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밑줄진 기읍과 미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고려시대 때 그 수공업은 간청수공업, 소수공업, 민간수공업, 사원수공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중앙 간청수공업은 지방 간청수공업도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중앙 간청수공업에서는 군수품과 국가 행사나 왕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중앙에 설치된 수공업 담당 부서가 10군데 이루고, 여기에 소속된 공장은 각각의 전문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 지방간청수공업에서는 중앙간청에 제공한 공무원을 위한 것과 지방간청 자체의 수요를 위한 것들 두 가지가 있고요. 소수공업이 있고 사원수공업이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면 기획. 자, 기획은 여기에 소속된 공장들은 전시가 지급 대상에 제외됐다. 이 틀리죠. 네,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부류는 거기 상근자들에게는 어디에 포함됐다고 했어요? 직급은 안 주어지지만 무상계 전시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관리들은 당연히 이제 전시가에 포함되어 있죠. 가전에. 그리고 밑에 있는 동원된 애들만 안 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보면 그 정기적인 그 간청에 이제 제공한 공물을 이제 그 바치는 지방 간청수공업은 외공장이죠. 정기적인 상공과 부정기준 별공을 열었다. 예,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지방간청 있죠. 공예전에서 경비에 조달됐다. 맞죠. 그래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수요를 하는 그 수공업은 발달하지 못했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예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서 그냥 시장에 삿버린 거야.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발달하지 못했고. 그러나 니을을 자 소수공업인데 그 명칭에 따라 막 여러 가지 이제 수공업 나눈다고 했죠. 소금이나 미역, 생강, 차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염소, 그다음 각소, 강소, 다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 미연을 보면 사원수공업의 업장에서 사원에서 수행된 물품뿐 아니라 시장에 팔 물품도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중세 문화 부분이 있는데, 중세 문화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